이 집을 7,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집을 그냥 그대로 날릴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마도 7,500만 원에서 한 푼도 못 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미리 공부하고 절대 살면서 이런 실수하지 말자고요. 어떤 케이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아주 살짝 보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가평인데요. 저는 이곳에 아주 예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 집 말고 요 바로 뒤에 똑같이 생긴 집 있죠? 이 집을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살펴봤을 때보다 이 사진은 비교적 최신 사진인데요. 그 사이에 집이 더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 모기장도 떨어져 있고요. 페인트도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바로 이 집인데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도 이렇게 옥상에 의자하고 소파들이 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집 앞에 이렇게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고요. 제가 아주 예전에 갔을 때는 집 앞에 고급차들이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아마도 사람이 없어 보이죠? 7,500만 원에 집을 낙찰받았는데 그대로 지금 현재 난리판이다. 어떤 내용인지 현재 경매 사건을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단독주택인데 토지는 매각이 제외고 건물만 매각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땅은 안 나온 거예요. 건물만 나온 거예요. 건물의 감정가가 8,900만 원이었는데 토지가 경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이렇게 가격이 쭉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4,300만 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굉장히 위험한 경매 물건이에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 경매법원이 봤을 때 이 건물을 위해서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여기 2번을 볼게요.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따른 철거 가능성과 임료 지급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해보세요 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가로 안의 내용을 보면은 본 경매 사건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 여기 잘 보세요.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하는 확정 판결을 집행 권한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사안이다. 이 말이 이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 이 토지의 지료를 연체했구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지료를 연체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만약에 건물을 위해서 지상권이 있었어요. 성립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지료를 토지 사용료인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토지주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지상권 소멸 청구권이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거. 요즘에 시골집 아주 저렴한 거 찾는 분들 중에 토지 말고 지상권 주택이라고 건물만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상권 주택 괜찮아요. 토지가 내 땅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료만 토지주한테 잘 주면은 계속 지상권을 유지하면서 건물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료를 줄 때 여러분 반드시 기록을 남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록을 남깁니까? 계좌 이체하면 되죠. 계좌 이체하면은 기록이 남잖아요. 그런데 이 지료를 현금으로 영수증도 없이 줬다가 토지주가 나중에 나 지료 못 받았는데 하면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는 케이스들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억울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당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몰라요. 아무튼 법원에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라고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건물주가 지료를 연체했구나. 만약에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상권 소멸 청구권이 있겠네. 이것까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현재 이 건물, 이 집 주인이 2023년도 2월 15일 날 이 집을 7,500만 원 주고 낙찰을 받았다는 겁니다. 현재 토지주가 차임상당 부당이득 청구한 금액이 약 3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500만 원 주고 집을 낙찰 받아 놓고선
지료 한 3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지 않아서 다시 집이 경매로 넘어간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이 낙찰자는, 그러니까 현재 건물의 소유자는 도대체 이 집을, 토지도 없는데, 당시에도 토지가 없었습니다. 토지도 없는데 도대체 이 집을 왜 낙찰을 받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낙찰자가 이 집을 왜 낙찰받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이 집을 낙찰받은 게 실수가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의 편의상 2023년도에 이 집을 7,500만 원에 낙찰받은 사람, 그러니까 현재 경매 물건의 주인이겠죠. 그 사람을 제가 노랑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노랑이 왜 이 집을 낙찰을 받았냐,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건물의 등기를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 을구 1번인데요.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2019년에 설정이 되는데 이 채무자는 당시의 집주인이에요. 2019년 당시 집주인이고 이때 당시의 집주인이 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자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노랑이에요. 채권 최고액 7,500만 원. 익숙한 숫자죠. 아까 노랑이 7,500만 원의 집을 낙찰 받았다고 했잖아요. 2023년도에. 그런데 2019년도에 채권 최고액 7,500만 원으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뭐가 실수였냐면은 여기 근저당권 설정 보면은 요 밑에 뭐 공동 담보 목록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랑은 오로지 이 건물만 가지고 건물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거예요. 토지까지 같이 담보로 잡았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물론 당시의 토지 등기 상황을 보면은 이미 토지에 근저당권자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토지까지 같이 공동 담보로 잡지 못했겠지만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실수 같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건물만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를 신청하고 싶어도 건물밖에 경매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만 경매로 넘겼을 때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건물의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낙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돈을 빌려줄 때 건물하고 토지를 둘 다 담보로 잡았어야 했어요. 실제로 2023년도에 7,5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을 때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노랑이었고 노랑이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고 스스로 낙찰을 받은 거예요. 아까 채권 최고액이 7,500만 원 있었잖아요. 그래서 낙찰가도 7,500만 원. 낙찰을 받은 다음에 이 노랑은 채권 상계를 신청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낙찰 대금을 지불한 건 아니죠. 왜냐면 자기가 받을 돈이 7,500만 원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7,500만 원에 낙찰받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보다는 7,500만 원을 빌려줄 때 건물만을 담보로 빌려줬던 게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어쨌든 노랑은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가 채권자였다가 결국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이런 질문이 되죠. 과연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과거에도 성립이 안 했을까? 혹시 과거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을 했는데 지료를 연체하는 바람에 이 지상권이 소멸되는 게 아닌가? 자, 그러면 과거 사건으로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집의 토지 등기를 볼게요. 토지 등기를 보니까 2021년 2월 23일 날 이 집이 강제 경매로 매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명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경매 학원에서 만난 4분이 함께 공동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4명이 현재 토지 소유자입니다. 경매를 통해서 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당시 경매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가가 토지 감정가가 1억 2천이었는데 요거를 4천만 원에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1,000만 원씩 투자를 했겠네요. 경매 같은 경우는 납부를 한 날, 잔금을 납부를 한 날 소유권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2021년 2월 23일 날 토지 소유권이 변동이 됐고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과연 이 당시에 이 과거에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했을까? 혹시 이때 강제경매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진 않았을까 따져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당시 토지의 등기부 요약을 보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강제경매인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같은 사람이었다가 강제경매를 통해서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시에 우리가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같았는지 확인만 해보면 되겠죠. 현재 강제경매에서는 요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가 실행된 거기 때문에 요 가압류를 기준 시점으로, 즉 2019년 8월 8일을 기준 시점으로 토지주와 건물주가 같은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돼요. 자, 당시의 토지주는 여기 5월 13일 날 토지를 산 사람입니다. 편의상 빨강이라고 할게요. 당시에도 이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를 보면은 당시 소유자가 바로 빨강입니다. 빨강이 자기 땅 위에다가 자기 건물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압류 당시에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모두 빨강으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제경매로 토지만 소유자가 바뀐 거죠. 4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당시에 이 건물을 위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지료만 납부하면은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니까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빨강도 그렇고 나중에 돈 빌려줬다가 이 집을 낙찰받은 노랑도 그렇고 이 두 분 다 지료를 연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4천만 원에 이 토지를 낙찰받았던 이 4명은 야, 이거 큰일 났다.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 야, 이거 잘못 낙찰받았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너무 고맙게도 건물의 순차적인 주인인 빨강과 노랑이 둘 다 지료를 연체를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아마도 지상권 소멸 청구권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 따지면은 시간이 지금 5년이 지났으니까 2년은 충분히 연체를 하고도 남았겠죠.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재 경매 물건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지난 영상 이후에 참 많은 분들이 저를 후원해 주고 계신데요. 자, 여러분의 후원을 받으면서 첫 번째로 와, 진짜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도 했고, 두 번째로는 진짜 책임감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현재 여러분이 주시는 많은 관심과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시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더 유익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더욱 노력하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그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